네, 사건 큐브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열리게 됩니다. 정인이 사연에 모든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인이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열리게 되는데 키워드가 무엇을입니다. 결국엔 살인죄가 적용될지에 대한 여부 이것인데 재판의 쟁점 딱 그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형사재판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보고 자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불구분리의 원칙이죠. 예. 그런데 검사가 이 양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은 이 아동학대 치사죄가 죄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즉 이게 치사가 아니라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정황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감정해봐라라고 하는 검찰 단계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또한 법원이 허가하면 이제는 공소 사실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살인죄를 가르는 살인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형사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판이 내일 모레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찰 측에서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소장 변경.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 학대 치사에 대한 판단일 텐데 과연 이제 그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살인죄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만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뭐 지배적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검사의 의지의 능력이고 그 법원의 설득의 문제인데 고의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고의도 있지만 이게 사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는 그 고의 중에서 그 의도가 가장 낮은 단계의 고의인데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검이라든가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성인의 살인 사건과 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이거는 16개월 아이에 대한 사망 사건이면 통상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방 치는 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손 변호사님한테 등에 이렇게 빵 한 방 때리는 거와 16개월 아이에게 주먹으로 타격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가는 폭력은 성인의 폭력하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통상적인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 16개월 아이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가정폭력 사건에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이 있으면 야 처음에도 때렸을 때 안 죽었으니까 이번에도 죽일 고의 없이 때려다 보니까 죽었으니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이렇게 많이 의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통념을 전혀 바꿔야 한다. 아이에 대한 폭행은 아이의 갈비뼈 하나 부러졌을 때 그 폭행은 그 자체로 살인 미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16개월 된 그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하나하나 폭행이 저는 하나하나가 살인 미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어조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검찰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형량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기준이 좀 다르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선 형량을 논하기 위해서는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또 허가를 받고 또한 살인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량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전제 하에 따져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살인죄의 유형을 5개로 나누고 있어요. 뭐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등등 뭐 극단적 인명 경시까지 5가지 살인죄의 유형을
유형을 나누고 있고요. 예. 또 그 각각의 5가지 유형마다 기본이 있고 또 감경이 있고 또 가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그 15개가 나오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선고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면은 보통 동기의 기본 유형을 볼 때 징역형이 이제 10년에서 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아동학대 치사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임에도 이 살인죄보다는 살인죄에 비해서 양형 기준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보통의 유형을 볼 때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형에서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양형 기준 사항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형량에 대한 차이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아동학대 치사죄로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유기형이라고 부르는데 유기형이 선고된 사건이 적다면서요, 승 의원님?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아동학대 신고가 한 4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아동학대 사례로 분류된 게 한 3만 건 정도 돼요. 그 3만 건 중에 지금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에 올라왔는 사건은 267건,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1% 중에서도 실형 나온 것은 33건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집행유예는 96건이니까 이거보다 3배가 물경 더 높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2020년 전수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아동학대 치사가 15건이에요. 15건이 나왔는데 사망했는 사건 중에 9건은 10년 미만, 그다음에 5건은 5년 미만, 그중에도 집행유예 2건이 있고 15년 이상 나온 건 딱 1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사건화되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건화되어도 실형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적고 그중에서 정말 아동학대 치사라서 우리가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형은 못 나오는 거예요. 방금 손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 주셨다시피 지금 사건이 만약에 아동학대 치사로 간다면 그 정인이의 사망에 대해서 그 양모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형은 선고될 수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최고의 형량은 15년 밖에 안 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아동학대 치사로 간다면 그 양모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 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착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 적용에 대한 여부가 아무래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판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저희가 사건을 조금 돌려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다루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런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도 없고 지원도 없다 보니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만 건이라 그랬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이 3만 건인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숫자는 29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290명을 3만 건으로 나누면 한 분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게 142건 정도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숫자를 굉장히 충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사를 하면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조치가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한 70여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럼 3만 건 같으면 도대체 72개의 시설에 얼마만큼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결국 분리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 시설 보강 이에 대한 예산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